안녕하세요. 행복사제입니다. 치열한 삶 속에서 우울과 걱정, 그리고 불안이 습관이 된 현대인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툴툴 털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왜 어떤 사람은 늘 행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늘 불행할까요? 배우 윤여정님께 후배가 이렇게 묻습니다. 믿고 들어간 작품이 막상 마음에 안 들면 그걸 어떻게 이겨내냐고요. 이 질문에 윤여정님은 이렇게 답하죠. 뭘 어떻게 해?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 잃은 것 같아도 사람이든 뭐든 하나는 얻는다.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인생 자체가 스트레스고 그게 살아있는 증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사는 거지. 살다 보면 일이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는 미친 듯이 화를 내고, 누군가는 스스로 자책을 하고, 또 누군가는 절망을 하며, 누군가는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이지요. 스트레스는 나쁜 감정의 결과가 아닌 원인이다. 스트레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변한다라고 말하는 책. 여기 부정의 나를 긍정의 나로 바꿔줄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만성피로 전문 클리닉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이동환 선생님의 나의 슬기로운 감정생활. 출판사는 비즈니스북스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부함으로써 일과 관계, 삶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삶을 더 행복하게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더 좋은 삶, 그리고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쁜 감정 정리가 우선이라고 말하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며 깨닫고 치유해간 과정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과 감정의 변화를 통해 삶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햇빛을 보며 산책을 하고 친구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수다도 떨고 의도적으로 웃기도 하면서 엔돌핀을 생성하고 걱정 계획을 세워 걱정을 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두어 나머지 시간은 걱정으로부터 해방되기도 하며 감사일기를 쓰고 명상을 하는 것. 이렇게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를 통해 행복이 시작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나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잘 다루어 나가는 것이죠. 내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익힌다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의 주인이 되어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스트레스의 의미는 몸과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 즉 긴장된 상태를 가리킨다. 스트레스 상황은 나쁜 감정을 만들어내기 쉬운데 이를테면 불안, 분노, 우울과 같은 감정들이다. 즉 스트레스는 나쁜 감정 그 자체가 아니고 나쁜 감정이 생겨나는 원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해서 스트레스 받아 라는 식으로 스트레스가 나쁜 감정의 원인이 아닌 결과인 것처럼 반대로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쁜 감정이 먼저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나쁜 감정의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데서 온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과학의 측면에서 보면 스트레스는 나쁜 감정의 결과가 아닌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스트레스 상황들은 걱정과 불안, 짜증과 분노, 슬픔과 좌절,
우울과 무기력 등의 나쁜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러한 감정에 휩싸이면 누구든지 행동이 달라지고 건강이 악화된다. 실제로 우리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아왔다. 방송과 인터넷, SNS 등에서 얻는 정보들을 보면 스트레스는 항상 나쁜 것이었다. 스트레스는 나를 비만으로 만들고 혈관이 막히게 하며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일으킨다. 심지어는 스트레스 때문에 암도 생긴다. 결국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망치는 주범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스트레스는 억울하다. 건강을 악화시키고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진짜 범인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긴 나쁜 감정들이다.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해롭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준 최초의 인물은 한스 셀리에라는 의사다. 그는 1930년대에 쥐실험을 하는 도중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다. 처음에는 쥐에게 해로운 약물을 투여하면서 그 쥐에 종양이 생기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 한 실험이었다. 한쪽 쥐들에게는 종양을 일으키는 약물을 투여했고 다른 쥐들에게는 건강에 나쁘지 않은 생리식염수를 투여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양쪽 쥐 모두에서 종양이 발생했다. 한스 셀리에는 이 실험 결과에 실망했다. 이론대로라면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쥐들에서는 종양이 생기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왜 이론과 달랐던 것일까?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한 가지 단서가 있었다. 생리식염수를 투여하기 위해서 한 손은 쥐를 잡고 다른 한 손은 주사기로 쥐의 복부를 찔러야 했다. 쥐들에게 주사를 놓을 때마다 그는 곤욕을 치르곤 했다. 워낙 손재주가 없었던 터라 쥐에게 주사를 놓을 때마다 한 번에 주입하지 못하고 여러 번 쥐를 괴롭혀야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쥐가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게 된 것이 종양의 원인이 아닐까 추측했다. 그 후 그는 스트레스 반응이 결국 종양을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스트레스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 수년 전 마음 아픈 소식을 접했다. 동창의 부고 소식이었다. 당시 40대였던 친구의 갑작스런 소식에 참으로 황망했다. 장례식장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 그동안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들을 수 있었다. 몇 년 못 보고 지낸 사이 그 친구에게는 너무나 큰 시련이 있었다.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면서 재판을 받았고 아내와는 이혼 소송을 하는 등 절망적인 일들을 오래도록 겪었다.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는 결국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 평소 건강했던 친구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것을 보면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실감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건강했던 친구 또는 가족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다 병에 걸리는 일 말이다.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증도 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은 스트레스와 꽤 밀접하다. 미국의 암 방사선 치료 전문의 칼 사이먼튼 박사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서 치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과 상담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암이 발병하기 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아주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역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틀림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말을 조금 바꾸고 싶다.
스트레스를 나쁜 감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아니라 나쁜 감정이 만병의 근원이다. 한스 셀리에의 수많은 연구와 업적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는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그런 인식 때문에 우리는 문제의 주범인 스트레스를 피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미 살펴봤듯이 이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쁜 감정이다. 결국 건강을 위해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감정을 알아차리고 피하는 것이다. 나의 마음으로 가는 나침반 메타인지.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것이다. 주인과 반려동물은 서로 교감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 남다른 감정을 느낀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동물들이 감정을 느끼는 걸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다. 그럼요, 동물도 사람과 똑같이 감정을 느껴요. 기쁨, 화, 슬픔도 느끼고요. 사람하고 같아요. 맞는 말이다. 물론 동물도 감정을 느낀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 사람에게만 있는 메타인지 때문이다. 인지는 무언가를 알아차린다는 뜻이고 메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더 높은 초월적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해석하자면 메타인지는 더 높은 곳에서 느끼는 초월적 인지다. 한마디로 말해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알아차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바로 이것이다. 이는 다른 동물에게는 없고 사람만이 갖고 있는 매우 대단한 능력이다. 사람의 뇌는 동물의 뇌와 다른데 특히 사람만 갖고 있는 뇌인 전전두엽 때문에 더 차별화된다. 본능과 감정을 관장하는 뇌는 동물에게도 똑같이 존재하고 포유류처럼 지능이 있는 동물들은 사람처럼 전두엽도 가지고 있다. 단지 전두엽의 크기에 따라서 지능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인간은 전두엽 앞에 또 다른 뇌, 바로 전전두엽을 갖고 있다. 전전두엽은 보다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지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또는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분노, 슬픔, 기쁨, 즐거움 등의 감정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다. 메타인지는 다시 표현하면 또 다른 나가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힘이다. 즉, 제3자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런데 메타인지가 아무 때나 쉽게 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감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메타인지를 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나는 진료하며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한다. 그때 감정이 어떠셨나요?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대답한다.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또는 아주 좋았어요. 라고 말이다. 사실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표현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면 그 감정이 분노인지 불안인지 슬픔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그 외에도 부정적인 감정의 종류는 너무나 많다. 자괴감, 허탈감, 죄책감, 절망감, 창피함 등등 반대로 긍정적 감정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다. 편안함, 안락함, 기쁨, 희망, 즐거움,
만족감, 성취감 등등. 이런 다양한 감정들 중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고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 감정이 정리되고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치유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메타인지는 우리를 동물과는 다르게 만들며 인간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 된다.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도 머릿속에서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또 다른 나를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 바로 그 또 다른 내가 느껴질 때가 메타인지가 작동하고 있는 순간이다. 이러한 메타인지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나 동물은 즐거움, 화, 슬픔에 빠지면 스스로 어떤 감정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 감정에 빠져버린다. 여기서 메타인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게 된다. 만일 메타인지가 발동하지 못해 화 속에 빠진 채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동물과 다를 바 없다. 사람은 메타인지가 발동하는 순간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때 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최악의 감정 상태에서도 자신을 제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감정에 대한 메타인지를 잘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탁월함을 발휘한다. 사람들 간의 문제는 감정 표현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심리적 소통은 원활해지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사라진다. 이는 공감의 상태다. 하지만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기에 결코 쉽지 않다. 스스로의 감정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쉬울 리 없다. 그뿐 아니라 공감을 하려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하는 속담처럼 내 마음의 곳간이 비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해 줄 여유가 없다. 그러므로 타인과 공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 곳간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메타인지가 필요하다. 자기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곳간을 채울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 아내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부부싸움을 자주 합니다. 진료실에서 가끔 듣는 남편들의 넋두리다. 실제로 이 세상 거의 모든 아내들은 남편의 못마땅한 점을 이야기한다. 반대로 이 세상 거의 모든 남편들은 아내의 바가지를 지겨워한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바가지가 아니다. 그냥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러다 보니 말이 많아진다. 양말 벗을 때 제발 뒤집어서 벗지 말고 제대로 좀 벗어. 드라이를 쓰고 나면 코드 좀 뽑아 놓으라고 했잖아. 지약 쓸 때는 끝에서부터 잘 짜야지. 이게 뭐야. 흔히 듣는 잔소리다. 그리고 아무리 들어도 그 버릇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 그런데 아내가 만일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정확하고도 차분하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말이다.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놓으면 내가 빨래할 때 일일이 다시 뒤집어야 해요. 그럴 때마다 빨래며 설거지며 내가 하는 일들을 당신이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서 화나고 속상해. 드라이를 쓰고 코드를 콘센트에 계속 꽂아두면
혹시라도 화재가 날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 화풀이를 하는 대신 이처럼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상대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아내나 남편의 감정을 바꾸어 주기 위해 노력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사실 소통 방식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메시지 또는 비폭력 대화 등에서 많이 소개된 소통 방식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먼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바로 감정에 대한 메타인지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할 수 있어야 이러한 소통이 가능하다. 감정에 대한 메타인지는 스스로의 감정 정화와 치유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타인과의 건강한 소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차근차근 감정에 대한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걱정을 걱정하지 않는 법. 얼마 전 친구들과 오랜만에 늦은 시간까지 술잔을 기울였다. 약간 취기가 오르자 하나 둘 걱정거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 중 가장 늦게 결혼한 친구가 사춘기를 맞는 중학생 딸의 걱정을 늘어놓았다. 그렇게 다정하던 딸아이가 요즘에는 말도 없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큰 걱정이라고 했다. 다른 친구는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하는 고3 아들을 어느 대학에 보내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만일 지방대학으로 가게 된다면 낯선 곳에서 혼자 잘 적응하고 공부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명문대 대학생 아들을 둔 친구도 질세라 말문을 열었다. 취업 걱정이었다.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야 할 텐데 요즘 취업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참으로 걱정은 끝이 없다. 자녀가 학생일 때는 성적이 걱정이고 대학 가는 것이 걱정이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걱정이고 취업하면 그 다음은 결혼을 걱정한다. 자녀가 결혼해도 걱정은 멈추지 않는다. 그 다음은 손자와 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한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걱정의 연속이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걱정을 안겨주는 자녀, 그리고 손자와 손녀,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큰 행복감을 주는 소중한 존재들이기도 하다. 달리 생각해 보면 소중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걱정도 있는 법이다. 만일 가족이 없다면 걱정도 사라질까? 아니다. 아마도 또 다른 걱정에 시달릴 것이다. 걱정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친구다. 걱정을 친구 삼아 그것이 불안으로 자라나지 않도록 잘 다독이며 살아가야 한다. 걱정이 불안으로 자라나지 않도록 잘 다독거려야 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 걱정이 불안으로 자라 도피 반응이 나타나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긴다. 대표적인 도피 반응은 중독과 고립이다.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행동 중에는 중독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일단 술과 담배가 있고 게임도 있다. 일부는 도박에 빠지기도 한다. 중독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뇌가 쾌감을 느끼게 만든다. 도파민이 자신의 두 얼굴 중 나쁜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도파민은 우리에게 순간의 쾌감을 줌으로써 불안을 잊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중독 행동은 불안을 없애고 만족을 느끼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고 취업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다. 그뿐인가? 이외에도 원하는 것은 무수히 많다. 새로운 차를 사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라식 수술을 하고 싶다. 보너스를 받고 싶다. 휴가를 가고 싶다.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 승진하고 싶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 새로운 노트북을 사고 싶다. 새로운 기종의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싶다. 등등.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정말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행복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 이유는 아무리 기쁜 일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뇌가 본능적으로 그것에 적응해 더 이상 기쁘거나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쾌락 적응이다. 우리의 뇌를 쾌감으로 몰아넣는 중독도 다르지 않다. 잠시 불안을 잊게 할 뿐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다. 불안은 고립을 일으키기도 한다. 처음에는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혼자 있기를 선택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지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도 어려워진다. 거기에 외로움과 우울이 가중되면 보다 심각한 좌절 반응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렇게 고립으로 발전하는 불안은 그 원인이 주로 대인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즉, 남들의 시선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에게 나는 어떻게 보일까? 이것은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보았을 법한 걱정과 불안이다. 이러한 불안이 깊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지고 고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분명한 것은 고립 역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불안을 잘 다독이지 못해 중독과 고립에 빠지게 놔둬선 안 된다.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스스로 긍정적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감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나쁜 감정은 여러 얼굴로 나타난다. 아담 데이비슨 감독의 런치데이트라는 단편영화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어떤 백인 귀부인이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뛰어가다가 흑인 남성과 부딪히면서 쇼핑백을 떨어뜨린다. 그 순간 쇼핑백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진다. 당황한 귀부인은 그것을 주워 담느라 정신이 없다. 그 바람에 기차까지 놓친다. 정말로 운이 안 좋은 날이다. 다음 기차가 도착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근처 레스토랑에 들어가 샐러드를 시킨다. 샐러드는 나왔는데 점원이 포크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녀가 직접 포크를 가지고 자리로 돌아와 보니 어느 허름한 흑인 남자가 그녀의 샐러드를 먹고 있다. 백인 귀부인은 순간 당황하지만 이내 맞은편에 앉아 흑인 남자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그러다 함께 샐러드를 먹기 시작한다. 샐러드를 먹으면서 그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오늘은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지지리도 운이 나쁜 날이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 잠시 후 흑인 남성이 커피 2잔을 시켜서 한 잔을 귀부인에게 건넨다. 이렇게 귀부인은 커피를 얻어 마시고 기차 시간이 되어 레스토랑을 나온다. 그런데 그때 아차 깜빡하고 쇼핑백을 레스토랑에 놓고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다시 레스토랑으로 황급히 들어가 살펴보지만 자리엔 흑인 남자도 쇼핑백도 없다. 귀부인은 오늘 도대체 왜 이리 재수가 없을까 싶어 짜증과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황당하고 짜증나는 상황을 경험한다. 영화의 귀부인처럼 말이다. 그러다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사실 화나는 감정을 다스리기는 매우 어렵다.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이 들 때 그것을 다독여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물론 매우 드물지만 이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다. 일종의 타고난 순둥이들이다. 타고난 순둥이들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신기할 정도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화도 안 내고 그냥 입만 몇 번 삐죽거리고는 잊어버릴 수 있을까? 나처럼 까칠한 다혈질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렇다면 타고난 순둥이와 까칠한 다혈질은 무엇이 다른 걸까? 짜증이 많은 사람들은 그 짜증이 쌓이고 쌓여 분노로 폭발한다. 그리고 곧이어 죄책감에 빠져든다. 짜증이 분노로, 그리고 분노의 폭발 후 다시 죄책감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을 겪는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의 악순환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 반면에 짜증이 나고 분노가 쌓여도 그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억누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결국 병이 생긴다. 흔히 말하는 화병이다. 화병은 마음속의 화와 분노를 사귀지 못해 머리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는 정신적 질환이다. 1995년 미국 정신의학회에 화병이라는 병명으로 등재됐는데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짜증과 분노를 억압하면 병이 생기고 이러한 악순환은 우울감, 불면, 식욕저하, 폭식, 소화장애 등의 증상을 불러온다. 짜증이 분노로 변하는 순간 그 끝은 죄책감과 우울 또는 병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꾸 짜증이 나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짜증이 분노로 변하지 않도록 다독거릴 수 있을까? 사실 짜증을 잘 내는 까칠한 다혈질과 어떤 상황이든 편하게 받아들이는 타고난 순둥이는 일단 타고난 성격이 다르다. 타고난 순둥이가 훨씬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다. 게다가 화가 나는 상황에서 타고난 순둥이들의 머릿속에서만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다. 바로 긍정적 가정이다. 타고난 순둥이들에게 왜 화를 내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까칠한 다혈질들은 쉽게 화를 낸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확 짜증이 올라온다. 반면 타고난 순둥이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생각한다.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야.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는 생각이 짜증이 올라올 기회를 막는 것이다. 이제 다시 영화 런치데이트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화가 난 귀부인은 한숨을 쉬면서 레스토랑을 나서려다가 다시 한번 자신이 앉았던 자리를 둘러본다.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흑인 남자와 앉아서 샐러드를 먹었던 자리, 바로 그 옆자리에 샐러드 한 접시와 쇼핑백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그녀가 포크를 가지러 갔다가 자리를 착각해 자기 자리가 아닌 흑인 남자의 자리에 앉았고 그의 샐러드를 뺏어 먹은 것이다. 게다가 그녀는 커피도 한 잔 얻어 마셨다. 그는 내가 앞에 앉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에게 샐러드를 나눠주고 커피까지 대접하다니. 이제 그녀의 화는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바뀌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오해가 풀리면서 화도 사라진 것이다. 어쩌면 우리도 대부분의 경우 영화 속 귀부인처럼 누군가를 오해해서
혹은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화를 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욱하는 감정부터 표출하기 전에 타고난 순둥이들처럼 상대의 사정을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화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화를 다 참으라는 말은 아니다. 억지로 참으면 병이 된다. 화는 참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풀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건강에 이로울 뿐 아니라 대인관계도 좋아진다. 타고난 순둥이들의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긍정적 가정은 상대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가정한다. 물론 그 가정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맞고 틀리고는 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 가정을 통해서 나의 화가 풀리고 나아가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내 안의 화를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긍정적 가정이다. 긍정적 가정은 연습하면 누구나 해낼 수 있는데 필수 조건이 하나 있다. 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연습을 해도 긍정적 가정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 필수 조건은 앞에서 설명한 메타인지다.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화와 분노를 인지하고 일단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긍정적 가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 만일 메타인지가 되지 않는다면 분노의 감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당연히 긍정적 가정도 불가능하다. 인간만이 갖고 있는 메타인지는 감정 조절을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 꼭 필요한 능력이다. 내 감정은 누구도 아닌 내가 선택하는 것. 약 30년 전에는 고속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 그때는 그런 행동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사회적 기준이 바뀌어 가듯 개인의 가치관도 바뀌어 간다. 우리의 가치관과 사회적 기준은 계속 바뀌어 갈 것이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감정은 갈등을 피할 수 있다. 과거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늘 불만과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치관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긍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누구든지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나의 잘못이 아닌데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사건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긍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뒤차의 실수로 생긴 교통사고를 처리하느라 약속에 늦었다고 해보자.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뒤차 운전자의 실수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다. 정말 지독한 독감에 걸렸다고 가정해보자. 평소 건강하게 생활하려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미리 독감 예방주사도 맞았다. 그런데 지독한 독감이 찾아와 결근하는 것은 물론이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편한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 상황이 억울하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사실 나도 이런 생각에 오랫동안 사로잡혀서 살아왔다.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은 정말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런 일들을 몇 번 겪고 결국 깨달은 것은 그럼에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사실이다. 2017년 미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영향력 1순위의 1인 미디어 파워를 갖고 있는 마크 맨스는 그의 책 신경 끄기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한다. 모든 일의 책임은 당신의 몫이다. 지금 일어난 상황이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나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순간에 나는 나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 우리의 감정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긍정이 따라야 한다. 인정하는 태도는 스스로의 감정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인다. 돈과 명예, 학위와 능력이 대단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은 스스로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감정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부정적 감정에 휘말리는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비록 자신의 타고난 성격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인정하기를 하는 순간 우리의 감정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와도 준비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감정과 그 작용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익혀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즐겁고 더 평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